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KDS 142026 콘크리트 구조 피로 설계 기준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건너는 다리, 또 우리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수백만 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그 비밀 설명서 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이 설계 기준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해설 보고서인데요. 우리의 임무는 이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구조물에 숨겨진 위험, 그러니까 피로를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진단해내는지 그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피로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물의 피로는요, 갑자기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쿵 지나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가벼운 승용차 수백만 대가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미세한 충격을 계속 누적시키는 것에 가깝죠. 마치 종이 클립을 한 번에 부러뜨리기는 어렵지만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접었다 폈다 하면 결국 똑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이 기준은 바로 그 똑하고 끊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막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론이 셈입니다. 그 종이클립 비유가 확 와닿네요.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의 누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 기준이 어떤 구조물에 적용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개정된 최신 기준이던데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콘크리트 건물이나 다리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 아파트에도 적용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기준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모든 구조물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피로가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구조물만 콕 집어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별하는 건가요? 판단 기준은 하중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청취자님의 서재에 있는 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은 무거운 하중을 받지만 그 무게는 거의 변하지 않죠. 이런 걸 정적 하중이라고 불러요. 이런 구조물은 피로 걱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KTX가 1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 철도 교량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기차가 없을 땐 상대적으로 가볍다가 기차가 지나갈 땐 수백 톤의 무게가 쿵 하고 덮칩니다. 이런 하중의 변화, 즉 변동 하중이 계속해서 아주 많이 반복되는 구조물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교량 상판이나 공장의 대형 크레인을 받치는 보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기준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꾸준한 압박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스트레스가 위험하다는 거네요.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다리 상판 같은 건 당연히 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받치고 있는 두꺼운 기둥도 똑같이 피로에 시달릴까요? 왠지 기둥은 그냥 묵묵히 위에서 누르는 힘만 받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둥은 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조 부재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리 상판이나 보호라고 불리는 수평 부재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래로 휘어지잖아요. 이때 부재의 윗부분은 꽉 눌리는 압축을 받고 아랫부분은 쫙 늘어나는 인장을 받아요. 이 압축과 인장이 계속 반복되면서 재료가 피로해지는 거죠. 반면에 기둥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축력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로의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위아래로 휘어지는 과정에서 당겨졌다 눌렸다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군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특수한 구조물이라던가 아주 높은 건물의 아래층 기둥처럼 위아래로 누르는 힘뿐만 아니라 좌우로 흔들리는 힘까지 크게 받는 경우에는요. 기둥이라도 보처럼 상세하게 피로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위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선별된 구조물들, 그러니까 피로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나요? 모든 다리, 모든 보에 대해서 이걸 다 검토해야 한다면 정말 엄청난 작업이겠네요. 설계자들이 밤새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 이 기준이 의외로 굉장히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모든 구조물에 복잡한 계산을 다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준의 가장 큰 미덕이자 스마트한 부분입니다. 이걸 저는
피로 안전성 응급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면 의사가 다짜고짜 MRI부터 찍지 않잖아요. 일단 혈압, 맥박 같은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부터 체크하고 거기서 이상 신호가 보일 때만 정밀 검사로 넘어가죠. 이 설계 기준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 일종의 스크리닝 혹은 선별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에 해당하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응력범위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다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널뛰기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자체의 무게나 도로 포장처럼 항상 존재하는 고정된 스트레스는 일단 빼고요. 오직 자동차나 기차 같은 활화중이 지나갈 때 훅 하고 스트레스가 늘어났다가 지나가고 나면 쑥 하고 줄어드는 그 변화의 폭만 보는 겁니다. 이 널뛰기가 너무 심하면 재료가 피곤해지니까 기준에서 이 정도 널뛰기는 평생 가도 괜찮아 하는 안전한 기준선을 딱 정해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널뛰기 폭을 계산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해당 구조물에 지나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하중 때문에 철근에 생기는 응력의 널뛰기 폭, 즉 응력 범위를 계산합니다. 둘째, 그 계산된 값이 기준에서 정해놓은 허용 응력 범위라는 기준선보다 작은지 비교하는 거죠. 만약 작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구조물은 피로에 대해 안전합니다. 더 이상 복잡한 검토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이런 효율적인 방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겠죠? 혹시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번거로운 계산을 일일이 다 해야 했나요? 그럼요. 예전에는 피로라는 개념 자체가 설계에 잘 반영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고 이후에도 훨씬 복잡하고 보수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죠. 모든 부재에 대해 잠재적인 피로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복잡한 누적 손상 모델 같은 걸 돌려야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와 데이터가 쌓이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간단한 응력 범위 체크만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KDS 기준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밀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설계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준 혁신인 셈이죠.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네요. 그럼 그 마법의 숫자, 즉 엔지니어들이 정밀 검사를 건너뛸 수 있게 해주는 그 허용 응력 범위라는 기준선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모든 철근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재료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아주 섬세하게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료에 나온 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진 고강도 철근일수록 조금 더 큰 스트레스 변동, 즉 더 심한 널뛰기를 견딜 수 있도록 허용치를 살짝 높여줍니다. 재료의 능력을 믿고 그만큼의 여유를 주는 거죠. 합리적이네요. 강한 재료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긴장재라는 특수 재료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건 구조물에 미리 강한 힘을 줘서 성능을 극대화시킨 고성능 강철성 같은 건데요. 이 긴장재의 경우엔 위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요. 구조물의 일반적인 부위에 있을 때는 허용치를 꽤 높게 주지만 힘이 집중되거나 여러 부재가 만나는 복잡한 연결 부위에 있을 때는 기준을 훨씬 더 깐깐하게, 즉 보수적으로 적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라도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든다는 거군요. 위험할 수 있는 곳은 더 꼼꼼하게 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스마트한 기준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위험 관리의 차등 적용이죠. 모든 곳에 똑같은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약점이 들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실용적이긴 한데 조금 불안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스크리닝 한번 통과했다고 해서 정말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동안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허용치라는 게 대체 얼마나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간단하다는 것이 대충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허용 응력 범위 값들은 그냥 누군가 책상에 앉아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수많은 강제 피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강제를 실제로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잡아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정도의 응력 변화에서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하고 통계적으로 입증된 한계치, 즉 피로 한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인 안전율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통과했다면 사실상 반영구적인 피로 수명을 가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심이 되네요. 수많은 실험 결과와 데이터가 뒷받침된 아주 과학적인 기준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런 숫자 기준 외에 자료에서 언급된 아주 실용적인 설계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같았는데 어떤 거였죠? 네, 어쩌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가장 직관적인 규칙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높은 응력을 받는 중요한 부위에서는 철근을 구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철근을 구부리지 말라.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데요.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처음 말했던 종이 클립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클립을 부러뜨리려면 어디를 공략해야 할까요? 반듯한 부분을 아무리 흔들어도 잘 안 끊어지죠. 하지만 한번 구부러진 곳을 계속해서 접었다 폈다 하면 금방 끊어집니다. 철근도 똑같아요. 철근을 구부리면 그 구부러진 지점에 응력이 집중되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곳이 바로 피로 파괴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아, 그거네요. 우리가 이어폰 줄을 쓸 때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 결국 겉에 피복이 벗겨지고 안에 구리선이 끊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힘을 많이 받는 구조물의 중앙부 같은 곳에서는 가급적 철근을 구부리지 않고 직선으로 배근하려고 노력해요. 이 간단한 원칙 하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구조물의 장기적인 내구성과 수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가끔 이 규칙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어폰 줄이나 종이 클립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바로 이해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인데요. 이 피로 설계 기준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수많은 다른 KDS 기준들과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구조 설계라는 건 하나의 문제만 푸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아요. 바이올린 휨 설계가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해도 첼로 압축 설계나 트럼펫 전단 설계가 제멋대로 연주하면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올 수 없죠. 내진 설계, 내구성 설계 같은 다른 모든 파트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완벽한 교향곡, 즉 안전한 구조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피로 설계 기준은 그 오케스트라의 중요한 연주자 중 한 명인 셈이에요. 다른 기준들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작동해야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오케스트라 비유? 정말 멋지네요. 어느 하나만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로군요.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의 핵심을 청취자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KDS 14-2026에 대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콘크리트 구조물의 피로 설계는 모든 구조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철도 교령처럼 반복적인 하중이 중요한 특별 관리 대상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게 두 번째 핵심이었죠. 응급실의 의사처럼 활화중에 의한 응력의 널뛰기 폭이라는 간단한 바이탈 사인 체크를 통해 대부분의 건강한 구조물들을 빠르게 선별해내는 스크리닝 절차를 사용한다는 것. 맞습니다. 셋째, 그 스크리닝의 기준이 되는 허용 응력 범위는 수많은 실험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신뢰도 높은 값이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곳에서는 철근을 구부리지 말라와 같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계 원칙이 복잡한 계산 못지않게 구조물의 긴 수명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미래에 균열이 생기면 스스로 치유하는 자가치유 콘크리트나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피로에 강한 신소재가 개발된다면 과연 피로 설계 기준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구조물이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치와 널뛰기 폭을 계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치 스마트워치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듯 구조물이 평생에 걸쳐 어떻게 피로를 느끼고 또 어떻게 스스로 회복하는지를 측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관리 방식이 필요하게 될까요?